모두가 살기 위해 등을 돌리고 도망치던 그 순간 단 한 남자만이 펄펄 끓는 화산을 향해 정면으로 마주 달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폼페이의 최후처럼 1500년 전 일본의 한 마을을 집어삼킨 거대한 화산 폭발. 그 3m 두께의 화산재를 걷어내자 드러난 것은 웅크리고 숨은 겁쟁이가 아니라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았던 한 전사의 마지막 뒷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입고 있던 갑옷이 세상에 드러나자 발굴 현장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이건 일본의 기술이 아니에요. 현장에 있던 일본 고고학계의 거장들조차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가 입고 있던 철제 갑옷은 얇은 철판 수백 개를 정교하게 엮어 만든 당시 일본의 제철 기술로는 흉내조차 낼 수 없는 오파츠, 시대를 초월한 유물 수준의 물건이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그의 뼈를 분석한 법의학자는 더욱 충격적인 사실을 내놓았습니다. 이 사람은 일본 토착민이 아닙니다. 골격, 식습관, 그리고 말을 타는 근육까지 모든 것이 바다 건너 그 나라 사람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일본 열도 한복판에서 발견된 가장 완벽한 형태의 최첨단 갑옷, 그리고 화산 폭발이라는 대재앙 앞에서도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던 이방인. 일본 학계가 애써 외면하고 싶어 했던 그 진실의 끝에는 1500년 전 문명을 전파하고 그 땅을 지켰던 자랑스러운 우리의 조상이 서 있었습니다. 화산재는 그의 육신을 태웠지만 그가 지키고자 했던 고귀한 정신과 한국의 기술은 녹지 않고 영원히 남아 우리에게 말을 걸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는 누구였기에 고향을 떠나 먼 타국 땅에서 그토록 처절한 최후를 맞이해야 했을까요? 오늘 이야기는 단순한 유물 발굴기가 아닙니다. 잊혀진 역사 속에 잠들어 있던 한 남자의 위대한 희생, 그리고 시공간을 초월해 밝혀진 가슴 뜨거운 진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나면 여러분은 가슴 한켠이 먹먹해지는 벅찬 감동을 느끼게 되실 겁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역사의 진실이 널리 퍼질 수 있도록 좋아요와 현재 보고 계신 채널 감동야화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잊혀진 영웅을 다시 숨쉬게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10여 년 전 제가 일본 군마현의 한 발굴 조사팀의 자문위원으로 합류했을 때의 일입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그 차가운 흙더미 아래에 제 인생을 바꿀 거대한 충격이 기다리고 있을 줄은 말이죠. 그날 새벽의 공기는 유난히 차갑고 날카로웠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요란하게 울리는 전화벨 소리가 칠흑 같은 보스턴의 밤을 찢어놓았을 때 저는 하버드 대학 연구실 한 구석에서 가물거리는 스탠드 불빛에 의지해 늦은 시간까지 고대 동아시아 인류 이동에 관한 논문 교정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다급함을 넘어 공포에 가까운 전율을 담고 있었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일본 군마현 매장문화재센터의 책임자이자 제 대학원 시절부터의 오랜 버신 다나카 교수였습니다. 평소라면 학문적 토론 외에는 사적인 감정을 거의 드러내지 않는 냉철하고 침착하기로 소문난 그가 목소리를 사시나무 떨듯 떨며 제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제임스 박사, 지금 당장 일본으로 와줘야겠어. 우리가 땅속에서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무언가를 건드렸는데 이건 자네의 그 법의학적 지식이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물건이야.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묻는 제게 그는 한참 동안 침묵하더니 마치 비밀 요원이 접선을 시도하듯 아주 낮고 무거운 목소리로 딱 한마디만을 남겼습니다. 일본의 역사가, 아니, 동아시아의 고대사가 이 전화 한 통으로 송두리째 바뀔지도 몰라. 저는 그 길로 짐을 챙겨 가장 빠른 도쿄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때가 아마 2012년 늦가을, 낙엽이 지기 시작할 무렵이었을 겁니다. 나리타 공항에 내려 군마현 시부카와시로 향하는 차 안에서 바라본 창밖 풍경은 평화롭기 그지없었습니다. 붉게 물든 단풍과 고요한 일본. 시골 마을의 정취는 곧 제가 마주하게 될 충격적인 진실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이었죠. 하지만 현장에 가까워질수록 평화로운 풍경은 사라지고 거대한 흙먼지와 소음이 차창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했을 때 가장 먼저 저를 반긴 것은 거대한 중장비들의 귀를 찢는 듯한 굉음이었습니다. 당시 일본 정부는 그 지역에 도쿄와 니가타를 잇는 거대한 고속도로 우회도로를 건설하는 대규모 국책 사업을 진행 중이었고 공사 기한을 맞추기 위해 수십 대의 불도저들이 쉴 새 없이 산허리를 잘라내고 있었습니다.
저 같은 고고학자나 인류학자들에게는 그야말로 피가 마르는 광경이었습니다. 불도저의 무자비한 삼날이 한 번 지나갈 때마다 수천 년의 시간이 담긴 지층이 무참히 으깨지고 있었으니까요. 현장 소장은 안전모를 눌러쓴 채 초조한 얼굴로 시계를 보며 제게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박사님, 도쿄 본청에서 공사 중단 명령이 떨어지기 직전입니다. 딱 2주 줍니다. 그 안에 여기서 뭐가 나오든 결론을 내고 우리 장비가 다시 들어올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들의 눈빛에는 역사적 발견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막대한 공사, 지연 보상금을 물어내야 할지도 모른다는 경제적 공포가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짐을 풀 시간도 없이 곧바로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다나카 교수의 안내를 받아 지하 3m 깊이의 발굴 구덩이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다리를 타고 내려가자 습기를 머금은 차가운 흙냄새 사이로 코를 찌르는 매캐한 냄새가 희미하게 섞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황 냄새였습니다. 지층의 단면은 마치 시루떡처럼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검붉은 층이 있었습니다. 바로 1500년 전인 6세기 초 일본의 하루나 산이 대분화를 일으켰을 때 쏟아져 내린 화산재 층이었습니다. 당시 화산 폭발은 히로시마 원폭의 수십 배에 달하는 에너지를 분출하며 인근 마을 전체를 순식간에 집어삼켰다고 전해집니다. 우리는 지금 1500년 동안 굳게 닫혀있던 타임캡슐의 뚜껑을, 그것도 지옥의 불길이 휩쓸고 간 비극의 현장을 맨손으로 열고 있는 셈이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붓질을 시작한 지 얼마나 지났을까요? 제 손끝에 닿는 감촉이 달라졌습니다. 흙이나 돌의 거친 느낌이 아니라 금속 특유의 차갑고 단단하면서도 묵직한 저항감이 느껴졌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습한 땅 속에서 1000년이 넘는 세월을 버텨온 철의 냄새가 훅 끼쳐왔습니다. 조심스럽게 주변 흙을 털어내자 믿을 수 없는 형체가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두개골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정말로 경악하게 만든 것은 유골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이 입고 있는 옷, 아니 갑옷이었습니다. 보통 이런 화산재 속에서 발견되는 인골은 섭씨 500도가 넘는 화쇄류의 고열에 의해 옷감이 다 타버리고 뼈만 남거나 기껏해야 녹슨 칼자루나 장신구 몇 개가 발견되는 게 고작입니다. 그런데 이 남자는 달랐습니다. 그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당대 최고급 기술로 만들어진 철제 갑옷, 학술 용어로 찰감러멜러 아머이라 불리는 비늘 갑옷을 완벽하게 갖춰 입고 있었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영어로 탄성을 내뱉었습니다. 오 마이 갓. This is impossible. 맙소사, 이건 불가능해. 수백 개의 얇은 철판을 가죽끈으로 일일이 엮어 만든 그 갑옷은 마치 살아있는 물고기의 비늘처럼 정교했고 흙먼지를 조심스럽게 닦아내자 여전히 둔탁한 검은 광택을 뿜어내며 압도적인 위압감을 드러냈습니다. 제 옆에서 발굴을 돕던 일본인 대학원생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그들도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일본 고유의 유물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이죠. 6세기 당시 일본의 지방호족들이 입던 갑옷은 대개 판갑이라고 해서 넓은 철판을 투박하게 리벳으로 박아 이어붙인 형태가 주류였습니다. 움직임이 둔하고 관절 부위가 취약해서 말을 타고 싸우기에는 부적합했죠. 하지만 지금 우리 눈앞에 드러난 이 찰갑은 차원이 달랐습니다. 인체의 곡선을 따라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설계된 현대의 방탄복 기술의 버금가는 고대 하이테크 공학의 결정체였습니다. 이런 기술은 당시 척박했던 일본 열도 내에서는 자생적으로 발생할 수 없는 오직 바다 건너 한반도, 그 중에서도 가장 세련되고 앞선 문명을 자랑했던 백제나 가야의 장인들만이 구사할 수 있는 독보적인 기술이었습니다. 현장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무거워졌습니다. 일본의 심장부나 다름없는 군마현 한복판에서 일본 역사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명백한 도레인의 증거가 나온 셈이었으니까요. 다나카 교수가 굳은 표정으로 다가와 제 어깨를 잡으며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임스, 이건 보고서에 어떻게 써야 할지 감도 안 잡히네. 일본 역사 교과서를 다시 써야 할지도 몰라. 우리는 마치 판도라의 상자를 연 사람들처럼 숨소리조차 죽인 채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붓질이 한 번 지날 때마다 갑옷 속에 감춰져 있던 남자의 형상이 구체적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했습니다. 보통 화산 폭발이나 지진 같은 대재앙으로 사망한 유해들은 웅크리고 있거나 머리를 감싸 쥐며 고통스러워하는 자세가 대부분입니다.
뜨거운 화쇄류와 독가스를 피하기 위한 본능적인 태아 자세죠. 이탈리아 폼페이의 유적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남자는 달랐습니다. 그는 똑바로 서 있었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묘사하자면 무릎을 꿇고 한쪽 다리로 땅을 강하게 지탱하며 무언가를 정면으로 응시하는 자세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바라보고 있는 방향은 사람들이 살기 위해 도망치던 마을 밖 안전한 평지 쪽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시뻘건 용암과 화산탄이 비오듯 쏟아지던 산 정상, 바로 화산이 폭발하던 그 지옥 같은 중심부를 향해 몸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도망치지 않았다니. 이 사람은 다가오는 죽음을 몰랐던 걸까요? 아니면 자신의 목숨보다 더 지키고 싶은 무언가가 있어서 도망칠 수 없었던 걸까요? 제 머릿속은 온통 물음표로 가득 찼습니다. 1500년 전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굉음과 함께 덮쳐오는 재앙 앞에서 모두가 등을 돌릴 때 홀로 그 재앙을 마주했던 남자. 그는 마치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등 뒤에 있는 누군가를 지키려 했던 거대한 산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갑옷 틈새로 보이는 뼈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법의학적 인류학자로서의 제 본능이 꿈틀거렸습니다. 갑옷 안쪽에 남자의 뼈가 고스란히 보존되어 있었는데 뼈의 굵기와 형태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대퇴골, 즉 허벅지 뼈의 길이를 캘리퍼스로 측정해보니 놀라운 수치가 나왔습니다. 대략 170cm. 당시 일본 남성들의 평균 키가 154cm 정도였던 것을 감안하면 그는 머리 하나는 더 있는 거인이나 다름없는 장신이었습니다. 영양 상태가 극히 좋았던 성장기를 보냈다는 증거이자 유전적으로 토착. 일본인과는 뿌리가 다르다는 결정적 증거였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대퇴골 표면에 거칠게 솟아오른 조선이라 불리는 근육 부착점들이었습니다. 이것은 평생을 말 위에서 보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기마병의 훈장과도 같은 흔적이었습니다. 흔들리는 말 위에서 중심을 잡기 위해 허벅지로 말의 몸통을 강하게 조이는 힘을 쓸 때만 발달하는 근육의 흔적이 너무나도 선명했습니다. 순간 제 머릿속에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듯한 전율이 일었습니다. 당시 일본 열도에는 말이 귀했고 본격적인 기마 전술이 도입된 것은 한반도에서 건너온 사람들에 의해서였습니다. 우수한 철 재련 기술로 만든 찰갑, 큰 키와 건장한 체격, 그리고 능숙한 기마술. 이 모든 증거들이 하나의 결론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이 남자는 일본 토박이가 아니다. 그는 바다를 건너온 사람이다. 그것도 아주 높은 지위와 강력한 무력을 가진 한반도에서 온 엘리트 전사다. 저는 조심스럽게 다나카 교수를 불렀습니다. 교수님, 인정하셔야겠습니다. 이 사람은 당신네 조상이 아닙니다. 저 바다 건너 한국에서 온 귀족입니다. 그것도 아주 중요한 임무를 띠고 온 사람이 분명합니다. 다나카 교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흙 묻은 장갑으로 이마에 식은땀을 훔쳤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진실을 마주한 학자로서의 경이로움과 그것을 일본 사회에 발표해야 하는 현실적인 두려움이 교차하고 있었죠. 어느덧 해는 뉘엿뉘엿 지고 있었고 발굴 현장에는 짙은 어둠이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발전기 돌아가는 소리와 함께 켜진 조명탑의 불빛 아래 드러난 남자의 갑옷은 마치 1500년 전의 그날처럼 비장하게 번들거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남자의 발굴 작업을 마무리하기 위해 하반신 쪽의 흙을 조심스럽게 제거하던 제 붓끝에 또 다른 무언가가 걸렸습니다. 철도, 돌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주 작고 연약한, 으스러지기 쉬운 뼈 조각이었습니다. 남자의 발치 아래, 정확히는 남자가 화산을 향해 벌린 두 다리 사이의 공간에서 아주 작은 어린아이의 것으로 보이는 두개골 조각이 발견된 것입니다. 순간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으며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 남자가 그토록 뜨거운 화염을 마주하고도 물러서지 않고 필사적으로 버티고 서 있었던 이유, 그 처절하고도 위대한 자세의 비밀이 풀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린아이의 두개골 조각을 발견한 그 순간 발굴 현장을 감싸고 있던 공기의 흐름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세기의 발견이라는 흥분과 고고학적 긴장감이 팽팽하게 담겨져 있던 이곳은 순식간에 숙연한 침묵이 흐르는 거대한 추모의 장소로 변해버렸습니다. 저는 쥐고 있던 붓을 힘없이 내려놓고 그 자리에 무릎을 꿇은 채 한동안 눈을 감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1500년 전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굉음과 함께 쏟아지던 지옥 같은 화산 폭발의 순간에
이 남자가 왜 그토록 바보 같을 정도로 도망치지 않았는지, 왜 본능을 거스르며 시뻘건 화산을 향해 정면으로 맞서야 했는지, 그 모든 수수께끼가 단숨에 풀려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는 미쳐서 도망가지 못한 것도, 다리가 부러져 주저앉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목숨보다 더 소중한 우주, 바로 자신의 다리 사이에 웅크린 이 작고 연약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용기를 발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쏟아지는 500도의 화산재와 날아오는 화산탄들을 자신의 갑옷 입은 등으로 온몸으로 받아내며 아이에게는 단 한 점의 불티도, 단 한 줌의 뜨거운 공기도 닿지 않게 하려고 그는 스스로 움직이지 않는 강철의 산이 되기를 선택했던 것입니다. 세상에, 어떻게 인간이 이럴 수 있단 말인가? 제 곁에 서 있던 다나카 교수가 안경을 벗어 거칠게 눈물을 훔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수천 년 된 유물을 다루며 감정보다는 이성을 앞세우던 그 냉철한 노학자조차도 시공간을 초월해 전달된 이 처절하고도 숭고한 부성애 앞에서는 그저 나약한 한 명의 인간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장의 인부들도 조교들도 모두 모자를 벗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1500년이라는 시간의 벽이 허물어지고 그날의 긴박했던 순간과 비극적인 사랑이 고스란히 우리 가슴에 꽂히는 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성스러운 현장을 조금이라도 훼손하지 않기 위해 블록 샘플링이라는 초정밀 이송 방식을 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유골을 하나하나 수습하는 것이 아니라 갑옷 입은 남자와 아이가 있는 주변 흙더미 전체를 거대한 상자에 담아 통째로 드러내는 엄청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작업이었습니다. 평소라면 예산 문제로 난색을 보였을 공사 관계자들도 이 비장한 두 사람의 모습 앞에서는 감히 반대할 엄두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마치 이들을 갈라놓는 것은 죄악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낀 듯 했습니다. 특수 제작된 우레탄 폼으로 유물을 감싸고 기중기로 들어올리는 동안 저는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부디 편안한 곳으로 모시겠습니다. 당신의 그 헌신이 세상의 빛을 볼 수 있도록. 연구소의 무균실로 옮겨진 후 저는 본격적인 정밀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밖은 이미 어둠이 짙게 깔렸지만 연구실의 불은 꺼질 줄 몰랐습니다. 최첨단 비파괴 검사 장비인 CT 촬영기와 고해상도 엑스레이가 웅웅거리는 소리를 내며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모니터 화면에 갑옷 내부의 모습이 투시되어 나타났을 때 저는 또다시 입을 다물지 못하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현장에서는 흙먼지와 부식된 산화물에 가려 잘 보이지 않았던 디테일들이 엑스레이를 통해 선명하게 그 정체를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제 눈을 사로잡은 것은 남자의 허리춤에 차여있는 긴 칼이었습니다. 흙 속에 묻혀 쇳덩어리처럼 보였던 그 물건은 엑스레이 상에서 화려한 본 모습을 뽐내고 있었습니다. 칼 손잡이 끝부분, 둥근 고리 안에 금실과 은실로 정교하게 상감된 문양이 보였습니다. 그것은 서로 엉겨붙어 승천하는 듯한 용과 봉황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모니터를 가리키며 다나카 교수를 불렀습니다. 교수님, 이것 좀 보세요. 이건 그냥 칼이 아닙니다. 환두대도. 그것도 용복 문용과 봉황 무늬이 새겨진 최상위 등급의 환두대도입니다. 다나카 교수는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보며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그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건 백제 왕실의 하사품이잖아. 그의 입에서 탄식 같은 한마디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본의 고분에서도 간혹 칼이 발견되지만 이토록 세련된 곡선미와 완벽한 조형미, 그리고 왕권을 상징하는 용과 봉황이 새겨진 환두대도는 일본 열도 내에서 자체 생산된 적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바다 건너 그 위대한 왕국, 백제의 왕이 지방의 유력한 지배자나 공을 세운 장수에게 직접 하사하던 권위의 상징이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실로 엄청났습니다. 이 화산재 속의 남자는 단순히 전쟁을 피해 건너온 난민이나 기술자가 아니라 백제 왕권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고위급 인사이자 당시 이 지역을 다스리던 실질적인 통치자급 인물이었다는 뜻이 되기 때문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갑옷의 금속 성분 분석 결과였습니다. 우리는 갑옷에 보이지 않는 안쪽에서 아주 작은 철편 하나를 채취하여 형광 X선 분석기 XRF에 넣었습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의 그 짧은 10분이 마치 10년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B하는 완료음과 함께 분석 데이터가 출력되었고 결과지를 받아든 제 손은 다시금 전율로 떨렸습니다. 수치들이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도 안 돼. 탄소 함유량 0.6%의 고탄소강. 게다가 인과 황 같은 불순물이 거의 완벽하게 제거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이건 현대제철소에서 만든 강철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수준입니다. 6세기 일본의 제철 기술은 사철, 모래 속에 섞인 철을 모아 낮은 온도에서 녹이는 수준이라 불순물이 많고 조금만 충격을 줘도 쉽게 깨지거나 휘어지는 조악한 철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갑옷에 쓰인 철은 1500도가 넘는 고온의 용광로에서 불순물을 완전히 태워 없애고 수백 번 두드리고 달구는 단조 과정을 반복해야만 얻을 수 있는 하이테크 스틸이었습니다. 마치 청동기 시대에 갑자기 나타난 티타늄 합금처럼 시대를 수백 년이나 앞서간 오버 테크놀로지가 이 갑옷 한 벌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당시 동아시아에서 오직 한반도의 가야와 백제, 장인들만이 보유했던 국가 기밀에 가까운 독보적인 기술이었습니다. 다나카 교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마치 다리에 힘이 풀린 듯 했습니다. 제임스, 자네 말이 맞아. 인정할 수밖에 없군. 우리는 오랫동안 애써 외면해왔네. 일본의 고대 문명이 독자적으로 발전했다는 그 알량한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한반도에서 건너온 저 압도적인 기술과 문화를 그저 영양 정도로만 축소해서 가르쳐왔지. 하지만 저 남자가, 저 갑옷이 우리의 모든 거짓말을 비웃고 있군. 그는 씁쓸하지만 후련하다는 표정으로 모니터 속의 남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일본 보수학계가 그토록 감추고 싶어 했던 불편한 진실이 화산재라는 타임캡슐 덕분에 가장 완벽하고 반박 불가능한 형태로 부활한 순간이었습니다. 저 남자는 죽어서도 자신의 조국 한반도의 위대함을 온몸으로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 새벽으로 넘어가고 있었지만 연구실의 열기는 식을 줄 몰랐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퍼즐을 맞추기 위해 남자의 유골에서 추출한 콜라겐으로 스트론튬 동위원소 분석을 시도했습니다. 이 분석은 사람이 성장기에 어떤 물을 마시고 어떤 흙에서 자란 농작물을 먹었는지, 즉 고향이 어디인지를 밝혀내는 가장 확실한 과학적 지문입니다. 결과 그래프가 화면에 뜨는 순간 모든 가설은 확신이 되었습니다. 확인 사살이군요. 제가 나지막이 읊조렸습니다. 이 남자의 뼈에 새겨진 스트론튬 비율은 화산회토가 주를 이루는 일본 군마현의 지질과는 전혀 다릅니다. 대신 오래된 화강암지대가 발달한 한반도 남부 바로 공주와 부여 지역의 데이터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이 남자는 성인이 되어서야 일본으로 건너왔습니다. 유년 시절과 청년기를 모두 한국 땅에서 보내고 아주 중요한 임무를 띠고 이 먼 동쪽 끝까지 와서 정착한 것입니다. 그는 뼛속까지 100% 한국인, 자랑스러운 백제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현미경 분석실에 있던 일본인 수석 조교가 복도가 떠나가라 소리를 지르며 달려 들어왔습니다. 평소 예의 바르고 조용한 친구가 그렇게 흥분한 것은 처음 보았습니다. 교수님, 박사님, 찾았습니다. 글자입니다. 갑옷의 흉갑 안쪽 가죽끈에서 글자가 발견되었습니다. 우리는 전기에 감전된 듯 현미경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1500년의 세월에 사가버린 가죽끈 틈새로 오칠을 한 덕분에 기적적으로 남아있는 희미하지만 힘있는 묵서먹 글씨가 고해상도 모니터에 확대되어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한자였습니다. 한 획 한 획이 망설임 없이 그어내려간 명필이었습니다. 다나카 교수가 떨리는 손으로 확대 렌즈의 초점을 조절하며 마치 성경을 읽듯 한 글자씩 해독해 나갔습니다. 네. 왕. 하. 사. 마이너스 대왕께서 하사하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진 글자는 남자의 이름 혹은 그가 받은 직책으로 추정되는 두 글자였습니다. 건. 무. 건모. 그것이 이 남자의 이름인지 아니면 그가 맡았던 무를 세우다라는 뜻의 장군직을 의미하는지는 확실치 않았지만 앞에 대왕이라는 글자는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당시 일본의 지배자는 대왕이라는 칭호를 독자적으로 쓰기보다는 한반도 국가들과의 외교 관계 속에서 권위를 인정받던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이 갑옷의 제작처가 백제임이 100% 확실한 이상 이 갑옷을 하사한 대왕은 바로 백제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무령왕이거나 성왕일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제임스. 이건 일본의 국보급 발견이 아니야. 다나카 교수가 고개를 가로저으며 멍하니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한국의 국보야. 아니, 동아시아 전체의 보물이지.
백제의 고위 장수가 일본 내륙 깊숙한 곳까지 파견되어 직접 통치하거나 선진 기술을 전수했다는 결정적인 물증이 나온 거야. 지금까지 일본 역사책에서 용병이나 귀화인 정도로 격하시켰던 그들의 존재가 사실은 이 미개했던 땅에 문명의 씨앗을 뿌리고 이끌던 진정한 리더였다는 게 증명된 거라고. 저는 그제야 이 남자의 마지막 모습이 완벽하게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가슴이 먹먹해져 왔습니다. 그는 단순한 이방인이 아니었습니다. 문명의 혜택을 받지 못해 헐벗고 굶주리던 이 땅의 사람들에게 선진 문물을 전파하고 척박한 땅을 개간하여 벼농사를 짓게 하고 튼튼한 철기를 만들어 삶을 윤택하게 만들었던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거대한 자연재해가 닥쳤을 때 가장 먼저 도망칠 수 있는 빠른 말과 권력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지켜야 할 백성들과 미래인 어린아이를 위해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던진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화신. 그것이 바로 이 건무라는 남자의 정체였습니다. 새벽 4시, 동이 트기 전 가장 어두운 시간. 저는 연구실 창밖으로 보이는 군마현의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1500년 전, 저 하늘은 시뻘건 화산재와 번개로 뒤덮여 지옥 같았겠지요. 그 절망의 밤, 건무는 갑옷 속 품에 안은 아이의 체온을 느끼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고향에 두고 온 가족들을 그리워했을까요? 미안하다, 돌아가지 못해서. 라고 되뇌었을까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그의 희생은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목숨 걸고 지킨 그 아이가 살아남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가 가져온 위대한 문명과 정신은 일본 땅 깊숙이 뿌리내려 훗날 아스카 문화라는 찬란한 꽃을 피웠으니까요. 그리고 지금 긴잠에서 깨어난 그는 자신의 뼈와 갑옷으로 우리에게 웅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힘은 칼끝의 날카로움이 아니라 소중한 것을 지키려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요.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감동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발굴 현장을 정리하던 중 건무의 바로 곁, 불과 2m 떨어진 흙더미 속에서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건무가 지키려 했던 것이 아이뿐만이 아니었음을 암시하는 기이하고도 서늘한 흔적이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희생 이야기를 넘어 당시 긴박했던 정치적 음모와 배신의 냄새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발굴 현장의 공기는 어제와는 사뭇 다른 무거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밤새 산간 지역 특유의 차가운 서리가 내려앉아 땅은 축축하게 젖어 있었고 골짜기를 타고 흐르는 짙은 안개 속에 희미하게 드러난 붉은 흙더미들은 마치 1500년 전 그날의 참상을 기억하는 듯 붉게 충혈된 눈처럼 섬뜩하게 보였습니다. 우리는 건무와 아이의 유골을 안전하게 수습하여 연구소로 보낸 뒤 그가 서 있던 자리 주변으로 발굴 범위를 아주 조심스럽게 마치 지뢰를 찾듯이 넓혀 나갔습니다. 건무가 그토록 필사적으로 자신의 등 뒤를 내어주지 않고 버티고 서 있었던 그 자리에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또 다른 진실의 조각이 남아있을지도 모른다는 다나카 교수의 강력한 직감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길한 직감은 불행하게도 너무나 정확하게 적중했습니다. 오전 10시경 건무가 발견된 지점에서 불과 2m 뒤쪽, 그러니까 화산 폭발의 반대 방향으로 도망치는 길목이자 건무의 등 뒤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위치에서 흙을 긁어내던 인부의 호미 끝에 틱하고 무언가 걸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조심스레 흙을 걷어내자 드러난 것은 또 하나의 인골이었습니다. 하지만 뼈가 드러나는 순간 현장에 있던 저와 다나카 교수, 그리고 모든 스태프들은 동시에 깊은 탄식을 내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흙 속에서 나온 그 인골의 모습은 앞서 본 건무와는 너무나도 정말이지 너무나도 극명하게 대조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건무가 화산을 향해 정면으로 맞서며 당당하게 무릎을 꿇고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존엄을 지키고 있었다면 이 두 번째 남자는 땅바닥에 처참하게 엎어져 마치 개구리처럼 사지를 벌린 채 죽어 있었습니다. 뼈의 위치로 보아 그는 무언가에 걸려 넘어졌거나 등 뒤에서 덮친 화쇄류의 충격에 고꾸라진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현장을 지켜보던 우리를 정말로 기가 막히게 만든 것은 그의 손 위치였습니다. 보통 넘어지거나 죽음이 임박하면 본능적으로 땅을 짚거나 머리를 감싸주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 남자는 죽는 그 순간까지 가슴팍에 무언가를 아주 소중하게, 마치 자신의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인 양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1500년의 세월에도 썩지 않고 형태를 유지한 오치를 여러 번 입힌 고급 나무 상자였습니다.
충격으로 깨진 상자 틈새로 쏟아져 나온 내용물을 확인한 순간 현장에 있던 일본인 스태프들조차 부끄러움에 고개를 돌리고 혀를 찼습니다. 그가 품에 안고 있던 것은 비상식량인 곡식도 아니었고 목을 축일 물병도 아니었으며 하물며 자신의 가족이나 아이도 아니었습니다. 흙더미 속에서 영롱하게 빛나고 있는 초록색 옷구슬, 고곡, 목걸이, 청동으로 만든 거울, 그리고 당시 화폐로 쓰이던 무거운 덩이쇠, 철정 뭉치들이었습니다. 즉, 재물이었습니다. 그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갈라지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생명이 아닌 돈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즉시 이 두 번째 남자에 대한 현장 정밀 분석을 실시했습니다. 유골의 상태는 그가 생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너무나 명확하게 웅변하고 있었습니다. 키는 155cm 정도로 당시 일본인 평균 키였고 치아에는 마모가 적고 충치 흔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거친 음식이 아닌 부드럽고 정제된 고급 음식을 섭취하며 영양 상태가 매우 좋았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그의 뼈에서는 건무와 같은 기마병의 흔적이나 무거운 무기를 다루며 단련된 전사의 근육 자국은 단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무릎과 허리뼈에서 오랫동안 양반다리를 하고 앉아 생활한 지배층 특유의 골격 변형이 뚜렷하게 보였습니다. 박사님, 이 사람 전사가 아닙니다. 칼 한 번 잡아본 적 없는 사람이에요. 아마도 이 마을을 다스리던 행정관이나 이 지역의 유력한 토착촌장급 되는 인물일 겁니다. 제 분석을 들은 다나카 교수의 얼굴이 참담하게 일그러졌습니다. 1500년 전 그날의 상황은 너무나 잔인하고도 명백하게 재구성되고 있었습니다. 화산이 폭발하고 땅이 울리기 시작했을 때 마을의 리더 격이었던 이 토착 지배자는 혼란에 빠진 백성들을 대피시키거나 상황을 수습하는 리더십을 발휘하는 대신 가장 먼저 자신의 집 안 깊숙이 숨겨둔 보물 상자를 챙겨 들고 누구보다 먼저 도망쳤던 것입니다. 더욱 우리를 분노하게, 아니 슬프게 만든 것은 그가 발견된 위치였습니다. 그는 정확히 건무의 바로 뒤에 있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시속 100km가 넘는 속도로 화산재 폭풍이 몰아칠 때 이 비겁한 지배자는 거구의 건무가 만든 인간 방패의 그늘 뒤로 숨어들었던 것입니다. 건무가 뜨거운 열기와 날아오는 돌덩이들을 온몸으로 막아내며 아이를 지키기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을 때 이 남자는 그 건무의 등 뒤에 납작 엎드려 자신의 목숨과 재물을 지키려 했습니다. 1500년 전의 화산재는 그 비겁하고 추악한 순간을 사진처럼 찍어 영원히 박제해버린 것입니다. 참혹하군요. 정말 참혹할 정도로 완벽한 대비입니다. 제가 깊은 한숨처럼 내뱉었습니다. 한 사람은 타국에서 온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살리기 위해 불길을 마주했고 한 사람은 이 땅에서 나고 자란 리더임에도 불구하고 재물을 챙겨 도망치다 타인의 희생 뒤에 숨었습니다. 고대 국가의 성패가 어디서 갈렸는지 백제가 왜 선진국이었고 당시 일본이 왜 그들을 우러러볼 수밖에 없었는지 이 두 구의 시신이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네요. 하지만 충격과 감동의 반전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후 늦게 연구소에서 긴급하게 연락이 왔습니다. 건무와 함께 발견된 아이의 DNA 및 정밀 형태학 분석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정말이지 너무나 당연하게 그 아이가 건무의 아들이거나 적어도 함께 건너온 백제계 귀족의 자제일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핏줄을 지키기 위한 본능적인 부정이라면 이 모든 희생과 무모한 행동이 자연스럽게 설명되니까요. 하지만 팩스로 전송된 결과 보고서를 받아든 순간 제 좁은 편견은 산산조각이 났고 저는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듯한 전율에 휩싸였습니다. 제임스 박사, 이걸 좀 보게. 아이의 유전자 형질이야. 다나카 교수가 떨리는 손으로 결과지를 제게 건넸습니다. 미토콘드리아 DNA 하플로그룹 분석 결과 이 아이는 돌에게, 한반도계가 아니네. 두개골의 봉합선 형태나 치아 구조도 달라. 이건 전형적인 조몬인 일본 원주민의 형질이야. 즉, 건무와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이 마을의 평범한 시골 아이, 어쩌면 노비의 자식일 수도 있다는 말일세. 순간 연구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건무는 자신의 아이를 구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무런 연고도 없는, 어쩌면 자신이 통치하고 가르치던 피지배 계층의 아이, 아비규환 속에서 부모를 잃고 홀로 울고 있는 이름 모를 일본의 어린아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하나뿐인 목숨을 던진 것이었습니다. 당시 고대 사회는 철저한 신분제 사회였습니다.
귀족에게 평민이나 노비의 목숨은 파리 목숨보다 못한 취급을 받던 야만의 시절이었습니다. 하물며 정복자와 피정복자, 선진 문명인과 토착 원주민이라는 보이지 않는 차별의 벽이 분명히 존재했을 텐데 건무는 그 모든 벽을 뛰어넘었습니다. 그는 탈출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말과 튼튼한 갑옷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나만 살면 그만이라며 달아나지 않았습니다. 지옥으로 변해가는 마을 한복판에서 공포에 질려 울부짖는 남의 나라. 아이를 발견하고는 주저없이 말에서 내려 자신의 품을, 그 강철 같은 가슴을 내어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문명국이라는 증거입니다. 저는 끓어오르는 뜨거운 눈물을 삼키며 다나카 교수에게 힘주어 말했습니다. 백제가 왜 강대국이었는지, 왜 그들의 문화가 일본에 그토록 깊고 찬란한 영향을 미쳤는지 이제 알겠습니다. 단순히 철을 잘 만들고 건물을 잘 짓는 기술 때문만이 아닙니다. 생명을 대하는 태도, 강자가 약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그 고귀한 정신적 가치관, 바로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건무는 일본인들에게 단순히 벼농사나 제철 기술만 가르쳐준 게 아닙니다. 인간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진정한 리더란 무엇인가를 죽음으로써 가르쳐주고 간 겁니다. 다나카 교수는 고개를 떨구며 창밖을 응시했습니다. 그의 안경 너머 눈가가 붉게 젖어 있었습니다. 부끄럽군. 정말 부끄러워. 우리의 조상은 재물을 안고 도망치다 죽었고 당신네 조상은 우리 조상의 아이를 살리려다 죽었어. 이걸 일본 역사책에 어떻게 기록해야 할까? 우리가 은인이라고 부르지도 못하고 오히려 때로는 적으로 규정하기도 했던 그들이 사실은 우리의 생명을 지켜준 진정한 수호자였다는 것을 인정할 용기가 우리 학계에 있을까? 그날 밤 저는 호텔 침대에 누워서도 천장을 바라보며 쉽게 잠들 수 없었습니다. 건무의 마지막 순간이 자꾸만 눈앞에 영화처럼 그려졌습니다. 화산이 폭발하던 그 순간 그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공포에 질려 바들바들 떠는 아이의 작은 어깨를 감싸 안으며 그는 아마도 고향인 백제의 노래를 흥얼거렸을지도 모릅니다. 괜찮다 아가. 무서워하지 마라. 이 아저씨가, 이 갑옷이 너를 지켜줄 거야. 아무 일도 없을 거야. 라고 서툰 일본어로 속삭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여기서 등을 돌리지 않으면 다시는 고향, 공주의 바람을 느낄 수 없다는 것을, 사랑하는 가족들을 볼 수 없다는 것을. 하지만 그는 한 인간으로서, 한 어른으로서, 그리고 백제의 장군으로서 약자를 지켜야 한다는 책임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거대한 의문이 제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건무 같은 고위급 인사가, 왕이 직접 하사한 보검을 찰 정도의 거물이 왜 하필이면 왕도 수도인 나라나. 아스카가 아닌 이 변방의 시골 마을, 군마현 깊은 산골 화산지대에 와 있었던 걸까요? 단순히 지방 호족들에게 기술 지도를 하기 위해 파견된 것치고는 그의 무장 상태가 너무나 완벽했고 그가 머물던 위치가 전략적으로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혹시 그는 백제 왕실로부터 모종의 비밀 임무를 부여받고 이곳에 와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당시 한반도는 고구려, 백제, 신라가 치열하게 경쟁하던 시기였고 일본 내에서도 친백제파와 친신라파, 그리고 토착 세력 간의 알력이 존재하던 때였습니다. 건무는 단순한 기술자가 아니라 군사적, 정치적 목적을 띤 특사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중요한 임무가 화산 폭발이라는 대재앙과 맞물려 역사 속으로 영원히 사라져버린 것은 아닐까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우리는 발굴 전략을 전면 수정했습니다. 건무의 시신 발굴은 끝났지만 진짜 조사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발굴 범위를 마을의 주거지 쪽으로 대폭 확대하여 건무가 살았던 집, 혹은 그가 진물을 보던 관청 건물을 찾아내기로 했습니다. 그곳에라면 그가 이곳에 온 진짜 목적을 알려줄 단서가 남아있을 테니까요. 며칠간의 고된 작업 끝에 우리는 잿더미 속에서 기적적으로 타다. 남은 건물 기둥과 그 아래에 묻혀있던 목간, 나무에 글을 쓴 문서 한 조각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목간을 씻어내고 적외선 카메라를 비추는 순간 우리는 또 한 번 경악했습니다. 거기에는 1500년 전의 국제 정세를 뒤흔들 만한 충격적인 내용, 백제와 일본, 그리고 한반도 북쪽의 강대국 고구려 사이의 숨막히는 첩보전과 관련된 내용이 적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야기는 이제 감동을 넘어 거대한 역사의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갑니다.
건무의 희생이 우리에게 남긴 충격과 슬픔이 채가시기도 전인 다음 날 새벽, 우리는 서둘러 발굴의 방향을 인골이 발견된 지점에서 북쪽으로 약 50m 떨어진 완만한 구릉지대로 돌렸습니다. 지표투과 레이더 조사 결과 그곳 땅속의 일반적인 촌락의 형태와는 완전히 다른 규격화되고 거대한 인공 구조물의 흔적이 포착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6세기 일본의 일반 백성들은 땅을 파고 갈대지붕을 얹은 움집 형태의 수열 주거지에서 살았지만 모니터에 나타난 이 건물터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땅을 단단히 다지고 초석을 놓은 뒤 기둥을 세우는 방식, 그리고 정남향을 바라보며 미음자 형태로 배치된 건물들의 구조는 정확하게 한반도 백제 왕궁이나 관청의 건축 양식을 그대로 따르고 있었습니다.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이곳이 바로 건무가 살았거나 혹은 그가 군사작전을 지휘하고 업무를 보던 사령부이자 관청이었음을 말이죠. 잿더미 속에서 검게 그을린 기둥 자국을 따라 조심스럽게 흙을 걷어내던 3일째. 오후 작업 중이던 인부의 삽끝에서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불에 타 무너져 내린 석가래 및 두꺼운 진흙층 속에 파묻혀 산소가 완벽하게 차단된 덕분에 수치되지 않고 원형을 거의 그대로 유지한 나무 조각 하나가 발견된 것입니다. 길이 30cm, 폭 5cm, 두께 1cm 정도의 길쭉한 나무판. 그것은 바로 종이가 귀하던 시절 종이 대신 글을 적어 사용했던 문서, 목간이었습니다. 1500년의 습기를 머금어 마치 물에 젖은 스펀지처럼 물렁해진 그 나무판을 특수 용액이 담긴 샬레에 담아 올리는 제 손은 걷잡을 수 없이 떨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나무 토막이 아니었습니다. 1500년 전 그날 화산이 폭발하기 직전까지 건무가 손에 쥐고 고민했을 그가 이곳에 온 진짜 이유와 당시의 상황을 증언해줄 유일한 블랙박스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즉시 헬기를 동원해 목간을 도쿄의 국립문화재 연구소로 이송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성능이 뛰어난 다중 분광 적외선 카메라 촬영을 시도했습니다. 육안으로는 그저 검게 변색되고 썩어가는 나무 토막처럼 보였지만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적외선 파장 아래에서는 나무 섬유 속에 깊이 스며든 먹의 흔적이 선명한 흑백의 대조를 이루며 1500년 전의 글자로 되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모니터 화면에 흐릿했던 글자들이 하나둘씩 선명하게 떠오르자 숨을 죽이고 지켜보던 다나카 교수와 저는 동시에 헛바람을 집어삼키며 경악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행정문서나 물품 목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누군가에게 급하게 보내려 했던 혹은 상부로부터 하달받은 1급 군사 기밀 보고서였습니다. 상부, 고구려, 대군, 남하. 해독된 글자들은 띄엄띄엄 이어졌지만 그 내용은 당시의 절박함을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대왕의 명을 받들어 철갑과 전마, 전투마를 징발하여 도해, 바다를 건너라. 급함. 이 짧은 문장들이 가리키는 역사적 맥락은 실로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6세기 초 한반도는 고구려의 전성기였습니다. 광개토대왕과 장수왕을 거치며 최강대국이 된 고구려의 강력한 철기병은 남쪽의 백제를 끊임없이 압박하며 한강 유역을 빼앗고 수도를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백제는 국가의 존망이 걸린 위기에 처해 있었고 이 국난을 타개하기 위해 바다 건너 외일본과의 군사동맹을 강화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일본은 군사력이 형편없었습니다. 말은 있었지만 덩치가 작은 조랑말 수준이라 전투용으로는 쓸 수 없었고 병사들은 철제 무기는커녕 가죽 갑옷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한 오합지졸 상태였죠. 제임스, 이제 모든 퍼즐이 완벽하게 맞춰지네. 다나카 교수가 흥분된 목소리로 일본 전도를 펼쳤습니다. 이곳 군마현. 이름부터가 말의 물이라는 뜻이지. 고대부터 일본에서 가장 말이 많이 생산되고 야생마가 뛰어놀던 곳이야. 하지만 일본 토종말은 전투마가 아니었어. 그런데 건무 같은 백제의 최고 위급 장군이 왕이 하사한 보검까지 차고 왜 하필 이 산골짜기에 와 있었을까? 그는 지도 위 군마현 위치에 붉은 펜으로 힘주어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건무는 단순한 기술자나 사신이 아니었어. 그는 백제 왕실로부터 특명을 받고 파견된 특수군사고문단의 단장이었던 거야. 이곳의 야생마들을 백제의 선진 축산 기술로 개량하여 강력한 전투마로 육성하고 일본 병사들에게 백제의 기마 전술을 가르쳐서 훗날 백제와 함께 고구려에 대항할 연합군을 양성하고 있었던 거지. 그가 입고 있던 그 최첨단 찰갑은 그 자체로 일본인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교본이자
백제의 힘을 과시하는 상징이었던 셈이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건무는 한반도의 운명을 짊어지고 임원 타국 땅 오지까지 건너온 구국의 영웅이었습니다. 그는 낯선 땅, 말도 잘 통하지 않고 문화도 뒤떨어진 원주민들을 데려다 훈련시키고 철을 녹여 무기를 만들며 하루하루를 전쟁처럼 치열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의 어깨에 조국 백제의 생존이, 고향에 있는 가족들의 목숨이 달려 있었으니까요. 그가 화산 폭발의 순간에도 그토록 당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평생을 군인으로서 책임감 있는 지휘관으로서 살아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운명의 장난처럼 그가 공들여 준비한 연합군이 완성되어 바다를 건너기도 전에 화산 폭발이라는 대재앙이 덮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아까 발견된 탐욕스러운 토착 지배자의 정체에 대한 의문도 풀렸습니다. 건무의 바로 뒤에서 보물상자를 안고 비참하게 죽어있던 그 남자. 목간의 뒷면을 적외선으로 투시하자 그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결정적인 문구가 붉게 빛났습니다. 군자금, 이탈, 횡령, 징벌하라. 상황은 더욱 드라마틱하고 비극적으로 재구성되었습니다. 화산이 폭발하기 직전 혹은 그 며칠 전부터 이미 이 마을에는 심상치 않은 기류가 흘렀을 것입니다. 고구려와의 전쟁을 위해 백제에서 가져온 막대한 군자금과 덩이쇠를 이 지역의 탐욕스러운 토착촌장이 몰래 빼돌리려 했던 정황이 건무에게 포착된 것입니다. 건무는 화산 폭발이라는 거대한 자연재해와 싸우기 이전에 이미 내부의 배신과 탐욕이라는 더러운 적과 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재앙의 그날 화산이 불을 뿜고 땅이 흔들리자 자신의 죄가 드러날까 두려웠던 혹은 그저 돈이 좋았던 배신자 촌장은 혼란을 틈타 자신이 훔친 보물 상자를 들고 누구보다 먼저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건무는 달랐습니다. 그는 지휘관이었습니다. 그는 혼자 살겠다고 도망치는 대신 혼란에 빠진 사람들을 수습하고 마구간의 말들을 풀어주고 마지막까지 기지를 지키려 했을 것입니다. 그러다 미처 피하지 못하고 울고 있는 아이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장난처럼 배신자 촌장이 화산재를 피하기 위해 자신의 등 뒤로 숨어들 때조차 건무는 그 추악한 인간을 칼로 베거나 내치는 대신 눈앞에 가장 약한 생명을 껴안는 쪽을 택했습니다. 박사님, 이건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비극이자 위대함입니다. 제가 목이 메어 잠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건무는 알고 있었을 겁니다. 자신이 여기서 죽으면 백제로 보낼 지원군도 조국을 구할 거대한 계획도 모두 물거품이 된다는 것을요. 국가적 차원에서 보면 그는 임무에 실패한 장수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대의를 핑계로 눈앞의 생명을 외면하는 비겁자가 되기보다 실패를 알면서도 한 아이의 생명을 구하는 진정한 인간이 되기를 선택했습니다. 어쩌면 그는 뼈저리게 알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전쟁에서 이기고 나라를 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런 사람을 지키는 마음이라는 것을요. 다나카 교수는 안경을 벗어 책상 위에 내려놓고 창밖의 어둠을 응시하며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물기에 젖어 있었습니다. 일본은 빚을 졌네. 아주 큰 빚을 졌어. 우리는 백제인들이 우리에게 벼농사를 가르쳐주고 불상을 전해준 것만 고마워했지. 하지만 정작 그들이 우리를 위해 그리고 이 땅의 생명을 위해 어떤 희생을 치렀는지는 전혀 모르고 있었어.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어. 저 건무라는 남자는 자신을 배신하고 군자금을 훔치려 했던 배신자의 땅에서조차 그 배신자의 자식일지도 모르는 아이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쳐 미래의 씨앗을 지켜낸 거야. 이것이 진정한 문명이 아니고 무엇이겠나. 우리는 목간이 담겨있는 샬레를 마치 성스러운 성물처럼 조심스럽게 다루었습니다. 이 썩어가는 나무 조각 하나가 1500년 동안 왜곡되고 잊혀졌던 한일 고대사의 진실을 웅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백제는 일본을 무력으로 지배하거나 착취하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살기 위해 파트너로서 손을 내밀었고 그 과정에서 자신들의 모든 기술과 문화, 심지어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었습니다. 그날 밤 군마현의 하늘에는 유난히 밝은 별이 떴습니다. 저는 호텔 발코니에 서서 건무가 묻혀있던 북쪽 하늘을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건무가 목숨 바쳐 지켜낸 그 아이는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 화산재 속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을까? 만약 살아남았다면 그는 자신을 살리고 죽어간 그 거대한 이방인 장군을 어떻게 기억했을까?
평생을 그 고마움과 죄책감 속에 살지 않았을까? 놀랍게도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아주 가까운 곳에, 그것도 현재의 일본 문화 속에 깊이 뿌리박힌 채 전설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발굴 현장 인근에 아주 오래된, 지도에도 잘 나오지 않는 작은 신사를 조사하다가 건모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그리고 저를 전율하게 만든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것은 역사가 기록하지 못한 민초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온 한 남자의 이야기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산봉우리에는 전날의 흥분을 가라앉히려는 듯 짙은 안개가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우리는 발굴 현장을 정리하고 철수 준비를 하는 대신 무거운 배낭을 다시 꾸렸습니다. 다나카 교수가 어젯밤 마을의 가장 나이 많은 노인에게서 들었다는 기이한 이야기가 밤새도록 제 머릿속을 맴돌아 한숨도 자지 못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노인의 떨리는 목소리에 따르면 이 깊은 산골 마을에는 아주 먼 고대부터 화산이 폭발할 때 마을 사람들을 지켜준 검은 갑옷의 수호신을 모시는 비밀스러운 풍습이 내려오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지도에도 제대로 나오지 않는 곳, 차 한 대가 겨우 지나갈 수 있는 좁고 거친 인도를 따라 한참을 올라가야만 닿을 수 있는 산 중턱의 그곳에 우리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진실의 마지막 퍼즐 조각이 숨겨져 있을 것만 같은 강렬한 예감이 제 심장을 두드렸습니다. 울창한 삼나무 숲을 지나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아 푸른 이끼가 두껍게 내려앉은 가파른 돌계단을 30분쯤 걸어 올라갔을까 숨이 턱까지 차오를 무렵 마침내 숲속 깊은 곳에 숨겨진 낡고 허름한 신사가 그 신비로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 순간 세상의 소음이 차단된 듯한 묘하고도 신성한 정적이 우리를 감쌌습니다. 그곳은 붉은 기둥과 화려한 금박 장식이 가득한 일본의 일반적인 신사와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투박하지만 단단하게 쌓아 올린 자연석 돌담, 그리고 하늘을 향해 부드럽게 솟아오른 처마의 곡선이 어딘가 모르게 일본보다는 제가 한국 공주와 부여의 옛 절터에서 느꼈던 고즈넉하고 소박한 정서를 꼭 닮아 있었습니다. 마치 타국 땅에 홀로 남겨진 이방인의 숨결처럼 쓸쓸하지만 범접할 수 없는 위험 있는 공기가 그 숲 전체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를 맞이한 것은 허리가 90도로 굽은 좋기 100세는 되어 보이는 늙은 신관이었습니다. 세월의 풍파를 견딘 주름진 얼굴에 검버섯이 가득한 그는 마치 우리가 올 줄 미리 알고 있었다는 듯 조금도 놀란 기색 없이 마당을 쓸던 빗자루질을 멈추고 깊은 눈으로 우리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다나카 교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허리를 깊이 숙여 정중하게 인사를 건네며 조심스럽게 방문 목적을 설명했습니다. 어르신, 저희는 산 아래에서 옛 유적을 발굴하고 있는 학자들입니다. 혹시 이곳에 모시는 신에 대해 여쭈어 봐도 되겠습니까? 노신관은 잠시 안개 낀 하늘을 올려다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갈라진 쉰 목소리로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마치 오래된 고목이 삐걱이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땅이 열리고 하늘이 진동하더니 드디어 그분이 세상 밖으로 나오셨군요. 저는 당신들이 이곳을 찾아오기를 1500년 동안이나 기다렸습니다. 그의 말에 저와 다나카 교수는 서로를 쳐다보며 온몸에 소름이 돋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노신관은 지팡이를 짚고 앞장서서 우리를 본전, 즉 신을 모신 건물 앞으로 안내했습니다. 굳게 닫혀있던 나무 문에는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고 사람의 접근을 엄격히 금지하는 금줄이 쳐져 있었습니다. 노신관이 떨리는 손으로 문고리를 잡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끼익하는 묵직한 마찰음이 숲속의 정막을 깨며 울려 퍼졌고 수백 년간 어둠 속에 잠겨있던 신상이 문틈으로 들어온 희미한 햇살 아래 그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 저와 다나카 교수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멈춰 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이 정수리를 강타하고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모셔진 신상은 일본 신화에 나오는 전통적인 옷차림의 신이 아니었습니다. 거대한 통나무를 깎아 만든 그 등신대의 신상은 놀랍게도 우리가 발굴 현장 화산재 속에서 보았던 것과 똑같은 비늘 갑옷, 즉 찰갑을 완벽하게 갖춰 입고 있었습니다. 투구의 모양, 갑옷 비늘의 매듭 하나하나까지 발굴된 유물과 소름 끼치도록 똑같았습니다. 신상의 허리춤에는 용과 봉황이 새겨진 환두대도가 들려 있었는데 칼끝은 적을 향해 겨누어진 것이 아니라 땅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누군가를 베기 위함이 아니라 대지를 딛고 서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한 수호자의 자세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오열하게 만든 결정적인 모습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늠름하고 거대한 장군 신상은 무릎을 꿇고 한쪽 팔로 아주 작은 어린아이를 소중하게 감싸 안고 있는 형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얼굴은 전장의 장수처럼 용맹하고 강인했지만 품속의 아이를 내려다보는 눈매만큼은 세상 그 어떤 아버지보다 자애롭고 슬픈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분은 이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대대로 가라에서 오신 큰 장군님으로 불립니다. 노신관의 갈라진 목소리가 숲의 정적을 깨고 울려 퍼졌습니다. 가라는 고대 일본에서 가야나 백제, 즉 한국을 부르던 호칭이었습니다. 그는 대대로 입에서 입으로만 전해 내려오는 비밀스러운 전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먼 옛날 산이 붉은 불을 토해내며 이 마을을 집어삼키려 할 때였습니다. 촌장을 비롯해 모두가 살기 위해 등을 돌리고 도망칠 때 서쪽 바다 건너 백제에서 오신 거인 장군님이 나타나셨지요. 그분은 누구보다 빨리 탈 수 있는 명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길 속에 남겨진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고 주저없이 말에서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강철 같은 몸으로 쏟아지는 화산의 불길을 막아내고 그 아이를 품에 안아 지켜주셨다고 합니다. 며칠 뒤 화산이 잠잠해지고 사람들이 죄책감을 안고 마을로 돌아왔을 때 장군님은 선체로 굳어돌이 되어 계셨지만 그 품속의 아이는 기적적으로 살아 숨쉬고 있었다고 합니다. 노신관은 잠시 숨을 고르며 눈시울을 붉히더니 충격적인 뒷이야기를 이었습니다. 그 살아남은 아이가 자라서 이 마을의 촌장이 되었고 자신을 살리고 죽은 장군님의 은혜를 갚기 위해 이 사당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자손들에게 유언을 남겼지요. 우리의 생명은 저분의 숭고한 희생 위에 있다. 대대손손 저분을 신으로 모시고 그가 가르쳐준 기술과 따뜻한 마음을 절대 잊지 말라. 우리는 그분의 진짜 이름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이 땅의 생명을 진심으로 사랑했다는 것을요. 순간 제 옆에 서 있던 다나카 교수가 하는 깊은 탄식과 함께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엉엉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평생을 강단에서 일본 역사의 독자성과 우수성을 가르쳐왔던 노학자의 자존심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진실을 마주한 인간의 참회이자 뼛속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감동의 울림이었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박사. 우리는 정말 큰 죄인이야. 우리는 이분을 잊고 살았어. 아니, 이분이 가르쳐준 기술은 우리 것이라고 우기면서 정작 우리 조상을 살려준 그분의 희생은 역사책에서 지워버렸어. 배신자는 재물을 안고 도망치다 비참하게 죽어 잊혀졌지만 모든 것을 버리고 생명을 선택한 건무는 이렇게 신이 되어 1500년 동안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던 거야. 저 역시 흐르는 눈물을 닦을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신상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역사가 보여주는 가장 완벽한 사필 규정이자 진정한 승리였습니다. 건무는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타국 땅 차가운 흙 속에서 외롭게 죽어가지 않았습니다. 그의 육신은 뜨거운 화산재 속에 묻혔지만 그의 숭고한 영혼과 그가 살려낸 생명은 이 땅에 뿌리내려 거대한 나무가 되었습니다. 그가 구한 것은 단지 한 명의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인간에 대한 믿음, 국경을 초월한 사랑, 그리고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위대한 정신을 구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백제식으로 두 손을 모으고 신상을 향해 깊은 절을 올렸습니다. 마음속으로 시공간을 넘어 그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장군님, 건무 장군님. 당신의 임무는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보십시오. 당신이 목숨 바쳐 지킨 그 씨앗이 이렇게 살아남아 1500년이 지난 지금도 당신을 기억하고 숭배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조국 대한민국의 후손들이 이제 당신을 찾았습니다. 이제 1500년의 길고 외로웠던 불침번을 끝내고 고향 공주의 바람을 타고 편히 쉬십시오. 신사를 내려오는 길, 어느덧 해는 뉘엿뉘엿 지고 있었고 숲속을 비추는 황금빛 노을은 마치 건무 장군이 우리에게 보내는 작별 인사처럼 따뜻하고 부드러웠습니다. 다나카 교수가 퉁퉁 부은 눈으로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제임스, 정말 고맙네. 자네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영영 우리의 진짜 은인을 모른 채 뻔뻔하게 살 뻔했어. 나는 내 남은 학자로서의 생명을 걸고 약속하겠네. 이 사실을 반드시 일본 역사 교과서에 싣도록 할 거야.
일본의 아이들이 자신들의 조상을 구해준 것이 바로 한국의 장군이었다는 사실을 배우고 진정한 이웃이 무엇인지, 인간의 도리가 무엇인지 깨닫게 할 걸세. 귀국하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으로 멀어지는 일본 열도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구름 아래로 작게 보이는 군마현의 산맥들이 이제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저에게 그곳은 더 이상 단순한 고고학 발굴 현장이 아닙니다. 그곳은 한 위대한 한국인이 인류애라는 거대한 유산을 남긴 성지입니다. 1500년 전 뜨거운 화산재 속에서 차갑게 식어갔지만 그 누구보다 뜨거운 심장을 가졌던 남자 건모. 오늘날 우리가 겪는 수많은 갈등과 혐오, 그리고 이기심 속에서 그가 몸으로 보여준 희생정신은 시공간을 초월해 우리에게 묵직한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무엇을 위해 살고 있으며 마지막 순간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인가? 저는 이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세상에 전하기 위해 이 글을 씁니다. 흙 속의 갑옷은 녹슬어 부서질지라도 그가 남긴 사랑과 정신은 결코 녹슬지 않고 영원히 빛날 테니까요. 그날 새벽 1500년 만에 세상 밖으로 나온 한 남자의 위대한 침묵을 기억하며 저의 긴 발굴 보고서를 마칩니다. 여러분, 오늘 들려드린 1500년 전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저는 이 원고를 준비하고 낭독하는 내내 가슴 한구석이 묵직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단순히 땅속에서 오래된 갑옷과 뼈가 나왔다는 고고학적 발견을 넘어 그 안에 담긴 우리 선조들의 위대한 정신이 시공간을 초월해 제 심장을 두드리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종종 잊고 지냅니다.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의 후손인지를 말이죠. 오늘 이야기 속 건모 장군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진짜 강대국, 진짜 선진 문명이라는 것은 단순히 영토가 넓거나 무기가 강력한 것이 아니라 위기의 순간에 약자를 위해 기꺼이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품격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자신을 배신하려 했던 사람들의 땅에서조차 생명이라는 고귀한 가치를 지키기 위해 불길 속에 꼿꼿이 서 있었던 그 모습. 그것이야말로 전 세계가 감동하고 존경할 수밖에 없는 진정한 리더십이자 우리 한민족의 핏줄 속에 흐르는 홍익인간의 정신일 것입니다. 일본의 한 작은 마을에서 1500년 동안이나 신으로 모셔져 온 우리의 장군. 그가 남긴 것은 녹슨 갑옷이 아니라 인간에 대한 예의와 사랑이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바로 그 건모 장군과 똑같은 따뜻하고 정의로운 DNA가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밤은 그 어느 때보다 우리 역사와 선조들에 대한 자부심을 가득 안고 잠드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었다면, 그리고 잊혀진 영웅 건모 장군의 마지막을 함께 추모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모여 잊혀진 역사를 다시 숨쉬게 만듭니다. 댓글로 장군님, 편히 쉬십시오 혹은 자랑스러운 우리 선조라고 남겨주신다면 하늘에 계신 그분께도 큰 위로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내일도 전 세계를 감동시킨 가슴 벅찬 우리의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감동야화였습니다.